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의 틀 자체를 바꾸는 문제 재정의와 문제의 복잡한 시스템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는 인과관계 지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목적지에 저절로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분석한 추상적인 문제 구조를 실제 해결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재정이 된 문제를 긍정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회로 바꾸는 How might 질문 기법을 익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과 통찰을 종합하여 우리 프로젝트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어줄 문제 정의문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학습하겠습니다. 이 문제 정의문은 단순히 우리 팀의 목표를 선언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올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 아이디어가 우리가 정의한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이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주는 매우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첫 번째 도구, How might 질문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더 나은 관점에서 문제를 재정의했다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 그 자체에만 매몰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거나 해결책의 범위를 스스로 좁히곤 합니다. 이때 우리의 관점을 문제에서 기회로 전환시켜주는 매우 간단하면서 강력한 도구가 바로 How might, 줄여서 HMW 질문입니다. HMW는 우리가 발견한 문제나 사용자의 고충 지점을 창의적인 해결책을 유도하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발견한 문제가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 줄이 너무 길어 불만이 많다고 해봅시다. 이 문제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줄을 줄일까라는 좁은 해결책에만 고민하게 되지만 여기서 HMW의 마법을 적용하면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심시간의 대기 경험을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로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자 모바일 주문 시스템이나 대기 중 즐길거리 제공 등 훨씬 더 다채롭고 창의적인 해결책의 문이 열리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HMW는 이것은 불가능해 라는 부정적인 장벽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도전 과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HMW의 질문은 How, Might, We 세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ow는 해결책의 존재함을 암시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고민하게 만들고 Might은 정답이 없음을 암시하며 자유로운 아이디어 탐색의 여지를 줍니다. 그리고 We는 이 문제가 우리 팀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세 단어를 조합한다고 해서 모두 좋은 질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HMW 질문은 적절한 범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학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은 너무 넓어서 막연하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생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을까?처럼 해결책을 정해놓은 질문은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생들이 공강 시간을 더 의미 있게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 바로 명확한 문제 영역을 제시하면서도 다양한 해결책을 상상하기 좋은 HMW의 질문의 예시입니다. 이처럼 HMW 질문은 문제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야를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넓혀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문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HMW 질문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HMW 질문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문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질문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3단계 레시피를 따르면 어떤 문제든 쉽게 HMW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주차에서 다뤘던 어르신의 키오스크 사용 문제를 다시 가져와 이 레시피를 따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발견한 핵심적인 고충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페인 포인트를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앞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와 같이 말이죠. 뒷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을 명확히 했다면 두 번째 단계로 그 이면에 숨겨진 긍정적인 욕구나 목표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실수해도 괜찮은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싶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욕구를 찾아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욕구를 HMW 형식으로 조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으며 여유롭게 키오스크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완성됩니다. 어떤가요?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문제에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상상할 수 있게 되지 않나요? 연습용 키오스크 도입이나 시니어 전용 시간대 운영 등 심리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다루었던 도서관 자리 예약 앱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학생들은 9시 정각에 앱이 멈출 때 가장 큰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방금 배운 3단계 레시피를 적용해서 이 문제를 HMW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시겠나요? 네, 좋은 시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1단계 문제점은 앱이 멈추는 것, 2단계 숨겨진 욕구는 아마도 노력한 만큼 공정한 기회를 얻고 싶다일 것입니다. 이를 조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도서관 자리를 공정하게 배분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 가능하겠죠. 이 질문은 서버 증설이라는 기술적인 해결책만 갖추지 않고 공정성이라는 학생들의 근본적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착순 예약 방식 외에 추첨제나 시간대별 예약 분산 같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해결책도 고민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HMW는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과 통찰을 종합하여 우리 프로젝트에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ow might 질문을 통해 우리는 문제에서 수많은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산된 아이디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의 여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잘 잡아줄 하나의 잘 정의된 문제가 필요합니다. 정책 디자인에서 이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제 정의문 Problem Statement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한 모든 리서치, 조사와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 팀이 누구의, 무엇을, 왜 해결해야 하는지를 단 하나의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 정의문의 힘은 막연한 목표와 명확한 문제 정의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 공부했던 어르신의 키오스크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문제 정의를 단순히 우리는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만 한다면 이 문장은 너무 막연해서 우리가 정확히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지, 그들이 겪는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팀원마다 각자 다른 문제를 상상하게 만들어 힘을 분산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행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지털 정보에 소외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뒷사람의 눈치가 보여 키오스크 앞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주문과 예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장은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 who, 그들이 겪는 핵심적인 고충 what,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why를 명확히 담고 있어 자연스럽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해결책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처럼 좋은 문제 정의문은 우리 프로젝트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이 저마다 다를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때 이 아이디어가 정말 우리가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 정의문은 단순히 문장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문제 정의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작성법과 템플릿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문제 정의문이 왜 중요한지 이해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문제 정의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템플릿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문제 정의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통찰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요소, 즉 누구의 문제를,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왜 해결해야 하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템플릿은 바로 우리 팀은 어떤 사용자, 어떤 집단은 어떤 어려움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핵심 통찰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는 구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템플릿의 앞부분이 사용자와 문제는 우리가 STP 분석을 통해 선정한 타겟 집단 또는 여러분이 선정한 페르소나, 그들이 겪는 핵심적인 고충을 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통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공부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통해 증명해낸 문제의 진짜 이유를 담습니다. 이 통찰 부분은 바로 우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물론 이 템플릿을 채운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문제 정의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문제 정의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특정 기술이나 조직이 아닌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팀원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특정 해결책을 미리 정해두지 않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넓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과 시간 안에서 도전해 볼 만한 실행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문제 정의문은 템플릿을 채우는 것을 넘어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깊은 고민과 팀의 합의를 통해 완성되는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나침판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배운 문제 정의문 템플릿을 활용해서 앞서 다루었던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한 문제 정의문을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다. 문제 정의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개의 핵심 블록을 조립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블록은 우리의 주인공, 즉 대상입니다. 단순히 어르신이 아니라 우리의 연구를 통해 더 구체화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심리적 장벽을 느끼는 70대 어르신들이죠. 두 번째 블록은 이분들이 겪는 핵심 고충입니다. 정보 소외라는 추상적인 개념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결과인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주문이나 예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문제를 서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블록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가 발견한 핵심 통찰인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세 블록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강력한 문제 정의문이 탄생됩니다. 우리 팀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심리적 장벽을 느끼는 70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의 필수적 주문이나 예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분들이 기기 조작 미숙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압박감 때문에 새로운 기술 시도를 포기한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이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배운 좋은 문제 정의문의 조건들을 기준으로 직접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문장은 70대 어르신들의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인간 중심적입니다. 또한
팀원 모두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상, 현상, 원인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어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라는 방향은 제시하지만 특정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아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열어주므로 넓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노인의 디지털 문제라는 거대한 범위 대신 구체적이고 도전 가능한 범위로 문제를 좁혀주어 실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 정의문이 해당 프로젝트에 흔들리지 않은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주 이론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오늘 배운 도구들을 직접 여러분의 팀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크게 3가지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팀이 선정한 문제에 대한 인과관계 지도를 그려보며 문제 전체의 시스템 구조를 시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는 긍정적인 HMW 질문을 3가지 이상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선 두 활동의 모든 통찰을 종합하여 팀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한 최종 문제 정의문을 한 문장으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이번 오프라인 시스템의 핵심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 정의문은 앞으로 여러분이 중간 발표에서 프로젝트의 목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 될 것이며 앞으로 나올 모든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진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는 이 단단한 토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